자, 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대기업 10대 그룹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 제 3탄 세 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뭐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가장 가까운, 지난 두 번은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번에는 가장 가깝게,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옛날에 어떤 회사였죠, 이름이? 현대조선이었습니다. 현대조선. 아주 옛날에는. 예, 현대조선소 배를 만드는, 예, 오늘 아마 뭐 드릴십 같은 그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멀리서 가장 세 번째 중에서 가장 가깝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저희보다 훨씬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예, 서울서 오신 분보다도 더 마음이 가볍고 더 왠지, 예, 막 이게 친근감이 들고 뭐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특강자 정희원 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1995년도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셨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 그리고 인력개발부 인재운영팀, 특히 이제 네 번째 이력이 대단하십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비서실장까지도 이제 역임하셨고, 와 소리 안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인력개발부 인재채용팀장까지 여기 이제 좀 하시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재채용팀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사기획부 조직문화팀장까지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현대그룹 내에서도 핵심 가치와 내재화 과정에 사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우수 관리자 상도 수상하셨고, 현대중공업에서 아주 노론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희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나름 그 채용 설명회도 몇 번 다녀보고, 그리고 방금 소개드렸다시피 그 핵심 가치 강의를 하긴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과연 학생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대한항공에서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저희가 비교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혹은 현대자동차, 네. 그리고 제품으로 예를 든다면은 저희 회사는 주로 선박이나 그 다음에 그 해양 쪽이죠. 석유 시추 시설이나 그 다음에 플랜트, 네, 공단 이런 걸 주로 이제 그 제작을 한다든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히려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뭐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만드는 제품이 와인이나 혹은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그 오비처럼 맥주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좀 많이 고민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라는 측면보다는 가능하면은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저희 회사의 소개 부분이 되겠죠.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하고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현대중공업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네, 이 아래 부분이 저희 회사의 1972년 당시의 모습입니다. 허허벌판이었죠. 네, 허허벌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 1972년 3월 23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로 만 42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재계 7위고요. 그 다음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209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은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은 다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해양이라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석유 시추 시설이 되겠죠. 바다에 설치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같은 경우는 석유 정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기계는 주로 선박에 들어가는 대형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 선박용 프로펠러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고압 차단기라든지 아니면은 회전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 장비는 굴삭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게차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대중공업 회사 이름은 현대중공업인데요. 회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부터 시작해서 네, 총 8개 사업부로 구성이 7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2002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인수를 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가 총 58조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자산 가치 100조, 네, 100조 달성을 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탑 종합 중공업 회사를 목표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조선해양 쪽, 그 다음에 플랜트,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정유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스포츠단까지 네, 안정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 22개 해외 지사와 28개의 해외 법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기업 문화인데요. 네, 자리를 좀 옮겨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현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적 예지죠. 창조적 예지. 그리고 두 번째가 강인한 추진력. 세 번째가 적극 의지가 되겠는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예지라면 네,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고객이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창조적인 정신 자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그런 말 있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 이제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일명 이제 정주영 공법이라고도 하고 유조선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간척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분 물살이 너무 빨라서 이제 흙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부어도 다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뭔가로 막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조선을 끌어다가 이 유조선은 이제 고철로 팔기 위해서 갖고 있던 겁니다. 고철로 팔기 위해서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갖다 막음으로써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가 네, 당시에 이제 6.25 전쟁 끝 무렵이죠. 그러니까 유엔군 묘지가 있었는데 유엔군 묘지에 유엔 사절단이 참배를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황량한 벌판이다 보니까 잔디로 이제 덮어달라는 이제 오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면제자님 생각하셨던 게 그러면은 파랗게 덮기만 하면은 되겠느냐?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보리를 많이 심었죠. 그래서 보리를 떠다가 덮으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고 실제로 낙동과 하구에 있는 모래 토질에 보리를 떠다가
덮어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조선소 건설이죠. 네, 저희 현대중공업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500원 지폐로 차관을 도입했던 얘기가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영국 은행을 찾아가죠.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당시에 우리 500원짜리 지폐죠.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랬죠. 그걸 들고 가서 들이밀면서 이제 돈을 빌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니까 그 바클레이 은행이 했던 얘기가 그러면 당신이 배를 그 수주만 해오면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명예회장님께서 그 그리스의 리바노스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리바노스사 보고 당신이 우리 배를 사주기만 하면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 배를 지어서 줄 테니까 배를 사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또 리바노스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뭔가 있었겠죠. 오케이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저희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72년 당시에 네, 앞서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황무지에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조선소 짓는 동시에 배를 두 척을 건조를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적극 의지입니다. 네, 투출한 주인의식과 매사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적극적인 정신 자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우디 주베일 공사죠. 네, 이 공사는 20세기 최대 역사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네, 큰 공사였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그 해상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상철 구조물 한 개의 크기가 지금으로 치면 10층 빌딩 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 크기 빌딩을 총 89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사우디에서 그걸 제작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울산에서 지금으로 치면 현대중공업이죠. 울산에서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우디까지 이동을 해서 설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죠. 네, 저건 그 세계 최단기간에 건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고속도로 건설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다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명예회장님께서 그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그 의지로 밀어붙여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게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력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력이라는 의미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래하고 자갈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이제 그 저소양강 댐을 건설할 당시 설계를 일본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도에 따르면은 그 콘크리트로 짓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콘크리트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저희 명예회장님께서 그 콘크리트로 짓게 되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설비 그 기술로는 막대한 돈이 들 뿐더러 또 그 자체를 조달하는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낸 게 그 댐 건설한 주위에 모래하고 자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자갈을 이용해서 댐을 만들겠다라고 정부에 다시 건의를 했죠. 건의를 했는데 당시에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그 모래하고 자갈로 댐을 짓다 보면은 댐을 완공하기 전에 한 절반 정도 댐을 지었을 때 만약에 큰 홍수라도 나서 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됩니다라고 그 제안을 드렸다고 하죠. 제안을 드렸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조양강 댐을 완공을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북한에서 거기 폭탄에도 터뜨리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양강 댐은 사력댐으로 건설을 했고요. 실제로 그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 큰 절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인한 추진력인데요. 네, 강인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목표를 달성해내는 힘, 한마디로 하면 도전주의가 되겠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네, 88년 올림픽 유치가 되겠죠. 네, 당시에 그 올림픽 유치 그 전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그 저희 이제 명예회장님이 이제 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 그 이제 위촉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겠다라고 IOC에 신청을 이미 냈습니다. 이미 신청을 내놓고 보니까 이제 일본 나고야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신청은 했는데 일본 나고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이제 경쟁했다가 나중에 지면은 소위 말해서 좀 창피당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바람막이로 내세운 게 이제 저희 그 명리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기간을 남기고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현지 지사가 있었는데요. 그 지사에 있는 전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 대주주이신 그 정몽준 전 그 피파 부회장께서 이뤄냈던 거죠. 네,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의뢰를 받은 게 저희 현대중공업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저희 회사에 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기업 문화 이런 것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의 기업 문화 이거다라고 올리게 되면은 제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시고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그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좀 설명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가 최근 그 급속하게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다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제도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동화합형 기업 문화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지금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이 어떻게 보면 좀 멈춰 있는 그래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인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노년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네, 그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취업의 기회가 더 그러니까 확대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네, 이 부분도 뒤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년 단위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의식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는 이제 조금 이따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2012년도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은 몰입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이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 나는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부분인데요.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걸까 아니면은 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쨌든 나는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성과주의 인사가 부족하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 다른 말 하면은 대동화합형 인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특징적으로 봤을 때 기계가 하는 일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 한 명이 특출나게 잘 해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가 성과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환 배치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7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사업부별로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선박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은 저희 회사의 그 조선 사업부의 경쟁 회사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이런 조선 회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전기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는 경쟁 회사가 다르겠죠. 전기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그 지멘스나 그 미국의 GE 같은 회사들이 경쟁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이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부가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전환 배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환 배치가 어려운 그 조직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 부서의 인력 규모는 충분하다라는 데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직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르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저희 회사
네, 좀 먼저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44세죠. 44세고 그리고 앞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매년 1000명 이상 새롭게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 7, 800명 정도 정년퇴직을 해왔고 최근에 계속 연간 7, 800명 정도 채용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연간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매년 100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기회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네, 앞으로 돌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복리후생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기숙사죠.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미혼인 경우는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이제 울산 이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결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사귄 지 10년이 되었대요.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달 기숙사비가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인데 이제 하루 3끼 밥 다 먹여드리고요. 네, 25,000원에 모든 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3끼 다, 그러니까 밥 다 드리고, 그다음 기숙사 위치가 회사 정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월 25,000원이면은 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네. 네, 이제 와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정말 알뜰하게 그렇게 전략하는 후배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죠? 대부분은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 훨씬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월 25,000원이면은 네,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 신입사원 때는 자기 돈 주고 술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선배들 따라다니면은 네, 아직은 저희 회사는 선배들이 후배들 밥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25,000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네,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무주택자 1억 원 융자인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재직 기간 동안에 1회에 한해서 내가 집을 살 때 회사에서 1억 원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액 융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략 한 절반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월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10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월 한 20만원 정도 회사에서 융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 신입사원들은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사 2년차가 되면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사했다가 요거 받을 때 되면은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요. 네, 이제 대학원까지 네, 학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혜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제가 저희 회사 근속 연수를 보여드렸는데 한 18.7년 약 19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수의 저희 직원들이 자녀가 고등학생 혹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대학을 갈 때가 돼서 대학 등록금을 낼 때가 되니까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옆집에 누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 대학 등록금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전액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4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분기에 그 정도 나오는데 옆집은 보니까 분기에 120만원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네, 자율형 사립고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아버님하고 저하고 연봉 차이가 한 300만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 회사 그 부장급 이상이 되겠죠. 그 아니면은 평균 그 근속이 오래되신 분들 연봉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자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학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좀 많이 부풀려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좋은 회사가 되더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휴가 제도죠. 네, 연간 120일 이상인데 올해 정확하게 저희가 그 365일 중에 237일을 근무를 하고요. 128일을 공식적으로 쉽니다. 쉬는데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틀에 그러니까 이틀 출근하고 하루 쉬는 거죠. 그죠? 굉장히 자주 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녀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출근하는 날은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네, 쉬는 날은 항상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120일 이상, 네, 올해 기준으로 128일 동안 휴가입니다. 공식적으로 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프레시 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승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승진자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가면은 회사에서 휴가 경비 20만 원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현대호텔 1박 4식 제공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위로 장기 건속 휴가가 있는데 이제 5년 이제 입사 5년 차부터 휴가를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건속이 20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미 15년, 20년 휴가를 이제 가고 있죠. 최근에 35년 휴가까지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고졸 입사자들을 바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같은 경우는 40년을 근무를 해야 되죠, 앞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40주년 휴가를 네, 다들 가게 될 건데, 이제 그 제가 다음 그 내년이 20주년이 되거든요. 20주년이 되면은 그 이제 현금 200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200만 원 주고 휴가를 5일 준다는데 휴가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못 갈 것 같고, 네, 현금 20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내년에 결혼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휴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휴가를 이용하냐면은 여기 여름 휴가 9일 있죠. 이 여름 휴가 9일은 대부분 그 4급 사원들이나 대리들 같은 경우는 해외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가 9일인데 저 9일이 순수하게 워킹데이로 9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끼우면은 그 토일 합치면은 총 16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일 동안 연속으로 그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또 동남아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해외 여행을 많이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입니다. 네, 호텔이나 그 다음에 콘도 네, 이런 휴양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죠. 네, 울산대학교 병원이죠. 울산대학교 병원이나 그다음 울산대학교, 그 다음에 아산 나눔재단 청년 해외 인턴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예술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리후생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그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은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가 85년도에 매출이 1조였죠. 1조였는데 당시 직원이 24,000명이었습니다. 네, 2010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이 25조로 늘었는데 역시 직원은 22조로 역시 직원은 25,000명이죠. 네, 얼마 안 늘었죠, 그죠? 근데 매출은 몇 배 증가했으면 거의 한 20배 증가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비용이 그만큼 상승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그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측면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그 노동 강도가 그만큼 타이트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네, 그 저희 직원들 얘기 다들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직은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는데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2010년도에 네, 22조를 했는데 2013년도에 24조밖에 못했죠. 3년 동안에 2조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동안 계속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정체가 된 거죠.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또 경영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 일변도 달려올 때는 몰랐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2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성장통을 겪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언론에 보셨겠지만은 그 저희 그 이번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언론에는 뭐 구원투수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평균율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인력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과장이 1,400명으로 제일 작죠. 과장급이면은 입사 8년차부터 입사 12년차가 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계층이 되겠죠. 중간 계층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 회사의 조직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중간 계층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 계층 상대적으로 적고 이 위에가 많죠. 저도 여기 해당됩니다만 위에가 많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빨리 숫자를 줄일까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런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들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숫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빠진다는 거죠. 다 빠지고 나면은 이 숫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갖추어진다라는 거죠. 또 이걸 얘기하면은 이 숫자가 빠지는 만큼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취업의 문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과장급이 이 위에 올라가고 이상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저희가 한 번 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를 지금부터 이제 그 갖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인재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인재상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그 말로 풀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시고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입사 지원서 쓰실 때 꼭 들여다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채용 면접 볼 때 뻔하겠죠. 그죠? 인재상 요소 중에서 당신이 해당되는 요소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창조적 실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낡은 습관이나 낡은 사고를 버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정이고 두 번째 혁신, 세 번째가 신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5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 정신, 그 다음에 캔두이즘, 추진력, 그리고 열정, 그 다음에 프로건성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좀 말을 제가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조금 바꿔서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 주인정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두이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추진력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 했는데 이 세 글자 제가 비워놨는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명예회장님께서 많이 하시던 말씀이죠. 해봤어란 말이죠.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봤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명예회장님께서 당시에 그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해봤어? 해보고 나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추진력 그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열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을 바꿔가는 혁신적인 인재가 되겠는데요. 이제 행동 요소는 미래 대응력과 그 다음에 혁신 변화 주도력 그리고 가치 창출 능력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미래 대응력은 이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 혁신이나 변화 주도력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관행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혹은 상상력을 가지자. 혹은 위험을 받아들이자. 즉 다른 말로 해서 도전을 하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창출 능력이죠. 네, 가치 창출 능력은 이제 글자 그대로 어떤 가치를 만든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간다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갖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재입니다. 네, 이제 행동 요소로는 신뢰 그리고 청렴성이나 정직이 되겠는데요. 네. 그 신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약속을 지킨다 혹은 진실을 말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그 저희 회사 말고 다른 기업의 광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D 기업인데 그 늘 예측 가능한 당신이 뭐 어떤 그런 말 있죠, 그죠?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기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기대치만큼을 항상 그 돌려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없으면 이상하겠죠, 그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혹은 그 사람이 항상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성하고 정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안 와닿으시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면 대안을 드려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번에 인재상을 만들면서 인재상 해설서를 만들었거든요. 103페이지짜리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를 다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설명만 길게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현재 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역량 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금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 5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재상을 좀 다른 말로 풀어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와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요 항목 외에 1번 항목이 뭐냐면은 애사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되는데 그건 너무 좀 뻔한 얘기라서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상사와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요거 다음 항목이 뭐가 있냐면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 듣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이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죠. 이 항목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개선하겠다고 하던데 왜냐면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기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 다음에 상사, 동료 및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가 라는 측면이 되겠죠. 이 5가지 대표적인 항목인데 이 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작게는 3가지에서 많게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이 저희 평가철이라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또 추가된 게 뭐냐면은 본인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끝내면 하면 되는데 내 위에 또 누군가가 내 평가를 저에 대한 평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평가해 놓은 거를 보고 또 누군가가 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놈 봐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조금은 인재상을 좀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저희 회사는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중공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인력 구조도 이공계 출신하고 인문계 출신 비율이 약 한 85대 15 정도.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 85% 정도, 인문계 출신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 출신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이제 어학 영역을 갖추었을 때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공계 출신이면서 어학 성적,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영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뭐 중국어를 전공했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답변이 굉장히 곤란스럽죠. 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일단 뭐 지원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그 다른 이제 그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가점은 물론 있는데 그 자체로서는 경쟁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글로벌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죠. 22개 해외 지사와 28개 해외 법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50개의 해외 지사와 법인이 있고, 또 저희 회사의 주 고객은 그러니까 내국인은 거의 없죠. 대부분 해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리바노스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 같은 경우는 뭐 쉐일이나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선주사들도 외국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학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공계 출신이면서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 이 원가 회계 마인드죠. 네, 그 지금 현재 저희 그 이제 아까 직원 중에 85%가 그 이공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 역대 그 CEO 분들의 전공을 봐도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 많죠. 특히 이제 그 조선해양공학과 출신들이 좀 많았고요. 회사 특성상. 그 다음에 뭐 기계 전공도 있었습니다. 기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전기 전공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죠. 네,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구원투수로 오신 분이 전공이 그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어. 네, 왜 웃으시죠? 네, 포르투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그걸 생각하고 이거 이공계라고 안 쓰고 처음에 인문계라고 썼어요. 인문계라고 썼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꿨는데,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출신이면서 경영학적 마인드를 갖추고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그 가장 저희 회사에 딱 필요한 그런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네, 이 부분이죠. 저희 지금 사장님이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그 아까 제가 7개 사업 본부를 말씀드렸는데, 7개 사업 본부 이외에 경영지원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고,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통상 이제 10개 사업 본부라고 하는데, 10개 사업 본부의 본부장님들 10분이죠. 그 다음에 그 회장님, 사장님 총 12분의 그 전공을 대략 보니까 이제 총 8분이 이공계 출신이고 4분이 인문계 출신인데, 그 4분 중에 2분이, 한 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어고요. 한 분은 스페인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어는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그 나머지 2분은 이제 법학하고 경영학인데, 아무튼 그 2분이 그 인문학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경영학 마인드를 갖추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네, 이제 한번 그 선박을 수주를 해서 인도까지 약 2년이 소요가 되죠. 2년 동안 소요가 되는 장기간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굉장히 다양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크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보면은 특출한 능력을 필요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이 조직이 일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팀워크나 혹은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매점을 할까 하는데요. 네, 채용 제도는 이제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네, 대졸 신입사원, 대졸 공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은 연구소, 연구원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턴 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해외대 재학 중인 석박사 채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학생 제도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인턴 죄송합니다. 네, 신입사원 제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사원 공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력 필 또는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연구원인데 석사학위 이상, 석사 혹은 박사가 되겠고요. 밑에 그 장학생과 조금 관계되는 부분인데 현종 장학생은 그 대부분 연구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 그 지원할 그 석사나 혹은 박사를 대상으로 장학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하고 있고, 이제 그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에 추천서를 보내죠. 보내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저희 회사에 실제로 한 6주 정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근무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석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이제 석사나 박사 혹은 그 대부분 석사 박사죠. 학생들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 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서류 전형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해당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전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경쟁을 할 때 전공자끼리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 전공한 사람들은 조선 전공한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는 기계끼리,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끼리, 그 다음에 저희는 보통 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 관련 있죠. 네, 그쪽은 또 그쪽끼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이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 이런 과들은 기타 이공으로 별도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끼리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전공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두 번째, 네, 그 학업 성적이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논리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학 4년 동안에 학점은 좀 덜 받았지만 저는 해외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학점도 이만큼 되고 해외 활동도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제가 되물어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사람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학교 4년 동안에 똑같이 이 사람이 졸업을 했는데 그럼 똑같이 놓고 이 사람이 더 성실한 사람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학점을 더 받은 사람을 주어진 환경에서 더 성실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역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학점이 예를 들어서 A고 한 명 학점이 B인데 만약에 저희가 B 학점을 받은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학업 성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활동이나 의학 성적, 의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 면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결정이 되죠. 자기소개서 내용 안에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기소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간혹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처음 채용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죠.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일단은 꼼꼼하게 제대로 썼는지를 읽어보죠. 그죠? 사실 내용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성실하게 빈칸을 채웠는지를 보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뭘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붙여넣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붙여넣기 하나 잘못해가지고 삼성중공업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그죠? 거의 없는데 간혹 한두 명이 있습니다. 네. 붙여넣기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그런 거 잡아내죠. 그죠? 그리고 또 아예 백지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체크해냅니다. 근데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객관에 점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그런 단계에서 채용 담당자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보느냐면은 이 단계에서 봅니다. 면접 단계에서 이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죠. 그죠? 그럼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면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면접 단계에서 면접위원으로 제가 면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면접자로 들어가가지고 저분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면접 보러 들어가도 이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제일 쉬운 게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 보고, 그죠? 좀 하나 찝어내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씩 좀 전혀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답변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존경하느냐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이순신 존경하니까 뭐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질문 던진다는 거는 그냥 한번 이 사람이 그 성향을 보는 그런 거고요. 그런 객관적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쭉 보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허위로 썼다는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쓸 때는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읽고 나한테 면접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이죠. 거짓말을 쓰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장은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장은 좀 대충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어보더라도. 근데 허위는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과장이라든지 자기 포장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한테.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학생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개또라이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 면접위원이 잘랐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자리에 대고 개또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그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단점은 남들이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채용 안 하겠죠. 그죠? 네. 성질이 더럽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채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거짓말은 안 되지만 그죠? 네, 적당한 이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조금 과장 그런 거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필기시험인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성 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질문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저 질문지 중에 상당수가 저희 회사 인재상과 연관 지어서 이 질문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공계는 공학기초시험, 인문계는 한자 시험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컷오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오늘 커트라인은 40점이다. 그러면 40점을 넘어가면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만약에 서류를 통과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 단계에서 서류 뭐 10%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통과되면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자격으로 필기시험을 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통과되면 똑같은 자격으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접 단계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접위원들도 피면접자 못지않게 긴장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있대요. 보니까 채용 후기라 해가지고 글을 올리대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갔더니 뭐 머리 허연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뭐 이런 식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허연 아저씨는 잘 없죠, 그죠? 예,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알죠, 누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면접
면접관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아침에 뭐 일부러 그 사우나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관들도 긴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5대5 면접을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5명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서로 그 뭐랄까요, 상대방 의식을 해서 자기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장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그 좀 괜찮은 사람 혹은 좀 안 괜찮은 사람 구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5명이 만약에 한 명씩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나은지를 가려내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저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제 한 명씩 보는 면접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채용 절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결국은 학점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회 경험이라든지 뭐 사회 활동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회사 아까 휴가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름 휴가 16일입니다. 16일이면 뭐 다른 그 해외 여행 충분히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어학 연수를 장기간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한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용돈 벌어서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입사하고 나서도 취미생활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봉사활동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가능하면은 공부에 매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세 번째가 조금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그죠?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황금, 그죠? 두 번째가 소금이죠, 그죠?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지금이죠, 그죠? 네, 저는 혹시 불금이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죠, 그죠?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뻔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 미래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 10년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10년 혹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냥 웃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보여드리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여러분들은 그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좀 그 겪으셨기 때문에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대략 한 20년에서 한 3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 얼마나 됐죠? 3시 15분요.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아직 3시도 안 되나 싶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예. 네. 예. 저희 학과가 이제 국제통상학과라서 국제 사업이나 수출 관련 관심이 많은데, 예, 혹시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학과에서 갈 수 있는 부서나 그런 쪽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 또 해외 지사에 파견되는 직원들의 선발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 회사 채용 제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통상학과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선박 영업부에 필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해외 영업을 담당할 사람을 딱 정해놓고 뽑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경력 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특정 잡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 뽑기도 하는데, 대졸 공채 같은 경우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채용 후배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셨다면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디든지 배치를, 그러니까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박 영업이다 그러면은, 선박 영업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의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의학 플러스 뭐 조선 전공 또는 인문학 전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리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그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매치시켜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배치받은 곳이 그 교육부서였거든요. 인재교육원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사실 그때 가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서 보니까 이제 교육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전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현재 저희 회사 그 채용하고 배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그 해외 그 나가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해외 나가는 기준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학입니다. 의학인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의학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 자체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부서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가 사실은 그 연관이 큰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인사기획부 있지 않습니까? 인사기획부는 해외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옆 부서에 보니까 종합원가부가 있어요. 종합원가부는 해외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 회사 그 해외 주재원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책임지고 활동할 사람을 원가 출신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사에 있는 그 친구는 계속 국내에 근무하고, 원가 입사한 친구는 이제 해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또 아무나 나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누구를 내보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객관적인 지표는 의학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양평가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영양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해외 지사나 해외 법인으로 나갈 필요한 사람 숫자는 많은데, 오히려 나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기가 빨리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나갔다 하면 한 4년에서 많게는 뭐 6년까지 계속 근무했는데, 지금은 짧게는 2년에서 3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근무하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누군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배치받은 부서가 해외 나갈 수 있는 부서다라고 본다면은
그 이제 근무 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외 근무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예. 예, 다음 질문자들은 예, 손을 들고 자기 소속 전공하고 이름을 크게 얘기하고 마이크를 좀 뒤쪽으로 넘겨주실래요? 예,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모 08학번 김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대졸 신입 하반기 공시 진행 중인데 단계별로 몇 배수 뽑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학점하고 어학만 된다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 학벌은 진짜 안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단계별로 배수를 말씀하셨죠, 그죠? 네, 이제 네, 이제 보통 이 서류 전형 단계가 첫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한 5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5배수 총괄시키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한 1배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한 2.5배수 정도를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면은 스스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출발할 때 5배수가 출발을 하는데 여기 가면은 저희가 떨어뜨리기는 1배수만 떨어뜨렸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한 3배수 정도가 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면접을 봐서는 저희가 대략 1.5배수 이상을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나중에 안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뽑아놓으면 안 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뽑아놓으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어디 가냐 물어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현대 자동차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무슨 공기업 있죠, 한전 이런데. 그 다음에 삼성은 사실은 잘 없어요. 저희하고 경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계 쪽,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죠? 저희하고 가까운 듯 먼 듯,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 2단계에서 1.5 정도를 확보를 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입사할 때 되면은 대략 한 1배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답변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학점하고 의학 성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학교를 봅니다. 보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비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점하고 전공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명부를 만들 때 전공별로 명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은 그 중에 이제 일정 커트라인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 밑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 이제 지방대 출신들은 일정 기준만큼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이 올라가는 만큼 위에 있는 사람을 빼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정 기준만큼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지방대 출신을 일부 위로 뽑아 올리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턴 부분인데,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인문계는 아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인문계도 이제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영남권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울산대, 그리고 한동대 4개 대학에서 인턴을 뽑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턴 확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까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네, 교수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턴이라는 것은 추천제이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하고 인맥도 네,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사족이었고요. 예, 답변이 조금 부족했지만 예, 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네, 우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느냐, 아니면은 그 인력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하기 위해서 더 뽑느냐, 그 얘기죠, 그죠? 뭐 우선 현 단계에서는 그 사업 확장보다는 그 빠지는 인력만큼 충원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업을 사실 많이 확장을 했죠. 많이 해서 그 그린 사업부도 만들었고 또 그 군산에 그 조선소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렇게 확장한 회사들이 사실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사업 확장보다는 빠지는 인력만큼 충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빠지는 인원이 연간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인원 혹은 그 인원 이상으로 채용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면접관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느냐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이 친구를 채용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5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5명이 들어오면은 이 중에 누가 제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뛰어난 것 같다 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물론 같이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특성상 그 한 명이 특출난 사람 일을 하기보다는 다수가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본사가 울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사를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적인 이유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 그만두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서울 쪽에 연구소나 설계 사무실을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뽑아놓고도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어디 간다 공통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복장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정장하고 누구는 그냥 대충 들어왔다. 누구를 뽑아줄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대졸 공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장을 하고 오죠, 그죠? 정장 안 하고 오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면접관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업본부 본부장님하고 중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55세에서 좀 작게는 50세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겠죠, 그죠? 그분들이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성향이 이러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네. 공채가 아닌 계약직에서 어떤 기준을 또 다른 기준을 채용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사원 채용이 되겠죠. 여사원 채용하고 그러니까 공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사원에 대한 차별도 없고요. 가점도 물론 없습니다.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지원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사할 때 66명이 입사를 했는데 여사원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여사원에 한 명이 있었는데 다들 지나가면서 저 친구가 뭐 이번에 입사했다는 식으로 이제 다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여사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실제로 여사원 채용 비중이 많을 때는 한 20% 가까이 된 데도 있어요. 적게는 한 2%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한 15% 정도 여사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자 그대로 공개 경쟁에 의해서 그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에 여사원 임원이 없어요. 여성 임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여성 임원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여사원을 육성을 해서 여성 임원을 빨리 배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핵심 인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 육성 풀에 그 일정 부분은 이제 여사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육성을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여사원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제 공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차례죠. 1년에 두 차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그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수시 채용입니다. 수시로 이제 그 자리가 날 때마다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형 기준은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단지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그 일반 공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공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80대 1이었거든요. 80대 1인데 제가 봤을 때 그 80대 1 중에서 그 지원서를 뭐 복수로 냈다든지 그 흑수 재원하면 50대 1은 될 것 같아요. 50대 1인데 일반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보통 한 3대 1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지원 그 경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입사하기 쉬운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기간제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이제 그냥 회사하고 바로 그 계약을 맺는 기간제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년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인력 파견 형태로 들어오는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2년, 그 다음에 저희하고 계약해서 2년,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학점이나 의학 같은 거는 사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잘 안 보고 주로 뭘 보느냐면은 이제 그 저희들 면접 볼 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특히 뭘 보냐면은 출결 상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성실성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들어와 가지고 2년 혹은 4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제 기간제 근무 그러니까 2년 혹은 4년이 끝나고 나면은 아직까지 그 제도 시행은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최소한 10%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기간제로 들어오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3대 1이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10%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0대 1이죠, 그죠? 근데 공채는 5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채도 있지만 또 기간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 저희가 좀 경력 사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전자사업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전기전자사업부에서 뽑는 경력직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은 LS 산전이나 효성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회사는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효성이나 LS 산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 경력을 쌓은 다음에 저희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채보다는 좀 쉬운 루트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저희가 조선 쪽에 공채를 많이 그 경력사원을 많이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STX에서 많이들 왔어요. 그러니까 STX가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지원을 했고 실제로 많이 저희 쪽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X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그 채용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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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방사선학과 3학년 이동민입니다. 저 한 3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 아산 기업가 뭐 포럼 이런 것도 있고 창업 경진대회, 해외봉사단, 국제기구 인턴 파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얘기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어학 능력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만약에 영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 하지만 토익이 만점이 아닌 친구와 토익이 만점인 친구지만 실제로는 잘 못 써먹는 친구 둘이 같이 지원했다면은 만약에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어떤 학생을 더 선호하는지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등 이제 다른 조선사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타사들과의 비교했을 때 현대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네, 이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청년 해외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그 해외 봉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제 인턴 이게 이제 인턴 파견 요게 이제 이 청년 해외 인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산 나눔 재단에서 이런 그 이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아, 예. 네, 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가 980점인 사람하고 950점인 사람하고 차등이 크게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안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차등이 많이 나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저희는 스피킹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사실은 그 지금 질문 주신 그 부분이 저희 그 현재 그 저희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의 추격은 이미 당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타사라 하면은 그 제도는 S중공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S중공업이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드릴십이나 그 쇠빙선 같은 경우 저희보다 앞서 있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후발주자가 지금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은 사실은 없어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다른 분. 네. 아, 예. 예, 회계정보학과 10학번 박주호입니다. 혹시 정직원 채용을 하는데 하청에서 하청 쪽으로 또 채용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더 쓰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학 때 하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게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채용하는 사람은 더 적게 뽑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 좀 알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에 비해서 채용하는 숫자가 적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닐 텐데. 아,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숫자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연간 퇴직 인원이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0명이란 인원은 이제 그 생산직, 사무직 포함 전체 총 숫자거든요. 총 숫자인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작년에 채용 총 숫자가 2012년도에 17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500이었거든요. 올해도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총 숫자가. 그러니까 대졸 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사원 공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직 공채가 있고, 고졸 신입 공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채용 숫자를 따지면은 연간 1700에서 15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두는 숫자는 1000명 내외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그 분이 피부로 느끼는, 네, 체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충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죠, 그죠? 네, 다수가 인력 충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막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체감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채용 인원이 더 많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 정도만 더 받을 테니까 혹시 마지막 질문해 주실 분? 네. 네, 반갑습니다. 경리학부 김동호 학생입니다. 저는 저로서 이제 부끄럽지만 동아대가 원래 목표였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동서대학교에 왔는데 많은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동서대학교가 참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상승세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동아대를 따라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지금 그 동서대랑 동아대 두 개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같은 지방대긴 한데 이제 그 두 개도 이제 좀 놓고 봤을 때 제가 네. 미련이 남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그 재직 중인 그 동아대 출신이 몇 명이냐면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241명이 재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 출신은 23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한 3년 통계를 냈을 때 그 동아대나 동서대나 채용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답변이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신 분. 네. 예, 반갑습니다. 저 국제물리학과 서찬수 학생입니다. 그 제가 드리고 할 그 질문은 현대중국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한 친구도 중국 시장도 이제 많이 성장했고, 또 일본도 뭐 엔젤을 등에주고 뭐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서 경쟁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 양대 산맥에서 어떤 미래를 창출할 건지. 뭐 저희는 다 결국은 취업자가 될 거고, 현대중국 같은 기업에서 꿈을 펼쳐야 되는데, 만약에 미래가 어두우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회사는 조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선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걸 보면은 조선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는 조선은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이제 일본 엔저 같은 경우 영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일본하고 저희는 경쟁이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는 중국이 앞섰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칼라 TV를 집에서 산다. 그러면 삼성 게 있고 하이얼 게 있다. 하이얼 게 싸죠, 그죠? 어느 거 삽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하고 중국에서 만든 배하고 선주사들이 어느 걸 사겠느냐? 당연히 현대중공업 걸 사겠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회사가 정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이투자증권 인수한 거라든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뭐 당시에 하이투자를 인수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옷을 벗었다라는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또 한 가지 있죠. 군산조선소 짓는데 거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합작 회사를 몇 개 만들었는데 다들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그린 사업부 같은 경우도 태양광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최근에 1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라는 게 솔직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래도 어둡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선 경기 사이클을 본다든지, 그리고 조선만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 저희가 지금 조선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드릴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릴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쌓이고 나면은 그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규모의 경제 측면인데, 저희
그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전체 규모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도 그렇고 특히 전기전자나 그 건설 장비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그 해외 나가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전기전자 사업부 단독으로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거하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서 경쟁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현재 저희 회사의 그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조선 해양 플랜트를 하나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전기전자, 건설 장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앞으로 그 전망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현대중공업 주식 사야 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사고 싶지만 그 예산상 안 사는 거고요. 예, 여담이었고요. 네, 일단 공식적인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질문을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동서대학교를 찾아옵니다. 제3탄 현대중공업 편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특강을 해주신 정의원 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